몬테칼로 샘플링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요. 이제 몬테칼로 샘플링은 약간 여러 번 시행을 하고 여러 번 시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뭔가를 주로 평균을 구하고자 할 때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사실은 샘플링을 하는 어떤 확률을 따르는 어떤 랜덤 변수로부터 샘플들을 취하고 그 샘플 취한 것들을 바탕으로 어떤 평균이라든가 그런 그런 수치들을 우리가 한번 뭔가 실험적으로 구해보고자 할 때 약간 어떻게 쉽게 말하면 약간 주먹구구식인 거죠. 주먹구구식으로 다 여러 수많은 시행을 통해서 그 시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어떠한 값을 예측해보고자 할 때, 어떤 값을 계산해보고자 할 때, 가늠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얘는 무작위 샘플링 방법 중에 하나다. 무작위로 샘플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주로 어떠한 것을 근사하는데 사용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고요. 특히 무작위로 샘플링을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1940년대에 시작된 그런 방식이라고 좀 약간 좀 많이 널리 사용되게 된 그런 40년대부터 널리 사용되게 된 그런 샘플링 기법이라고 하고요. 저도 이 몬테칼로 방식을 통해서 어떤 성능의 어떤 제가 제안하는 기술에 대한 성능에 대한 평균 값을 알아보고자 할 때 몬테칼로 방식으로 여러 번 시행을 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서 성능을 뽑아보고 그 성능들의 평균을 취하는 방식으로 제가 제안한 알고리즘의 평균 성능을 근사하는 여기서는 근사하는 대상이 되는 것이 평균 성능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몬테칼로 샘플링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곤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여기 있는 원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는 그런 시나리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은 이 원이 그리고 특히 어떤 정사각형의 안에 있는 정확한 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저 사각형 안에 랜덤으로 x 좌표하고 y 좌표를 랜덤으로 무작위로 막 뿌려가지고 저런 빨간색 조그만 동그라미 같은 여러 개의 좌표들을 우리가 찍어볼 수가 있죠. 그럼 저런 여러 개 무수히 많은 저런 조그만한 동그라미들로부터 우리가 원을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원의 넓이를, 그렇죠? 원의 넓이. 사실 원의 정확한 넓이보다는 원의 넓이랑 저 사각형의 넓이의 뭐랄까 그 비율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근사할 수 있을 거냐면 파이를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 다음 같은 공식이 있기 때문이죠. 파이는 우리가 알다시피 3.14 두두두두 더그 2보다 더 이어지는 어떤 소수점이 어떤 실수란 말이죠. 무한소수인 그런 실수인데 여기에서 어떤 R이라는 반지름을 가지고 있는 원이 있고 얘를 얘를 밖에서 둘러싸고 있는 정사각형이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이론적으로 우리가 아까 제가 그 넓이의 b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각형의 넓이는 2r의 제곱이 되겠죠. 왜냐면 여기 반지름이 r이라고 하면은 여기 한 변의 길이가 2r일 거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면 되는 거겠죠. 그죠? 그것이 이용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둘의 넓이의 b는 단순하게 2r의 제곱 분의 파이 r 제곱이 그거잖아요. 원의 넓이잖아요. 그를 바탕으로 4분의 파이라는 비율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얘를 바탕으로 우리가 파이라는 값은 4 곱하기 에타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파이를 사실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넓이를 바탕으로 이 파이를 계산할 수 있는데 얘를 우리가 몬테칼로 방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넓이랑 그러니까 그 넓이의 비는 결국에는 이 사각형에 전체적으로 뿌려지는 그 조그마한 그 점들 있죠. 점들의 개수가 되겠고 또 이 원의 넓이는 뭘로 대변이 되냐면 이 원 안에 뿌려진 좌표들의 개수가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개수들의 b가 결국에는 뭐랑 같을 거냐면 넓이의 b랑
굉장히 근사하겠죠. 굉장히 근접하겠죠. 그래서 이 에타를 이 오리지널 에타를 요 실험적인 여러 무수히 시행해서 얻어낸 점들의 개수의 비율을 바탕으로 사각형과 저 원의 넓이 비율을 우리가 근사를 해볼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파이를 4 곱하기 에타 햇을 바탕으로 계산을 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무수히 많지 않은 점을 가지고 한다면은 파이 값이 정확하게 근사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뭐 100만 번, 1000만 번, 아니면 뭐 수십만 번, 천만 번, 천만 번 또는 뭐 억만 번, 뭐 그렇게까지 가서 하게 된다면은 어때요? 얼마나 많은 얼마나 많은 점이 생길 거냐면 거의 빼곡하게 점들이 찍힐 거란 말이에요. 저 사각형과 저 원 안에. 그럼 걔네들의 개수를 바탕으로 우리가 파이 값을 조금 더 정확하게 근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3.14 뭐뭐뭐와 굉장히 가까워지는 그런 값으로 될 거라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몬테칼로 방식의 샘플링 기법 예가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갑자기 뭐 몬테칼로 샘플링이 나와서 이게 뭐지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어떤 파라미터를 지금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라고 했냐면은 바로 요 그레디언트였어요. 경사죠. 요 미분값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평균 리턴이 오브젝티브 펑션이었고, 그 평균 리턴을 그레디언트를 취해 보니까 그레디언트가 다음 같이 구해진다는 것을 2.3절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보면은 우리가 다양한 트래젝토리를 시행을 해보고, 그때 얻어낸 요 안에 있는 수치를 바탕으로 우리가 덧셈을 해서 평균을 내야 되겠죠. 그죠? 평균을. 그래서 뭐 타우 1에 대해서 요 어떤 값이 요 네모 있는 값이 나올 거고, 타우 2에 대해서 어떤 값이 나올 거고 쭉 나올 거예요. 타우 뭐 엄청나게 많은 수에 대해서 얘네가 나오면 얘네들에 대해서 썸을 하고 다 더하고 나서 얘를 뭐 시행한 횟수만큼 나눠주게 되면은 얘가 바로 얘를 근사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많이 시행하면 시행할수록 실제의 미분값이랑 거의 흡사해지는 그런 방식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바로 드는 우려되는 점이 뭐예요? 이 미분 한 번 개선을 위해서 수만 번의 수만 번의 트래젝토리를 우리가 시행을 해봐야 되는 건데, 한 번의 업데이트로 파라미터가 뭐 뉴럴 네트워크가 바로 좋아지면 좋을 텐데, 보통 뉴럴 네트워크를 좋게 만들려면은 굉장히 많은 시행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에타가 이 세타라는 파라미터, 뉴럴 네트워크 파라미터가 이렇게 더해지는 거잖아요. 이 학습률만큼 곱해져 가지고 얘가 지금 곱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얘를 계속 얘 한 번 구하는데 뭐 억만 번 100만 개가 필요하다. 정확하게 구현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밖에서 이 파라미터 업데이트는 이 과정 자체도 굉장히 많은 뭐 100만 번 뭐 그런 에피소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얘 곱하기 얘를 하면은 거의 뭐 무한대에 가까운 횟수의 루프를 돌아야 된다는 그런 치명적인 문제점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 이 뉴럴 네트워크 하나를 업데이트하는 게 불가능할 수도 있다. 잘못하면 우리가 최대한 이 미분값을 많은 시행을 통해서 제대로 근사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reinforce라는 요 알고리즘의 방식은 시행을 한 번만 하는 거예요. 그냥 트래젝토리 하나에 대해서만 그죠? 트래젝토리 하나에 대해서만 요 값을 구한 다음에 얘를 마치 평균인 것처럼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그죠?
평균인 것처럼 사용을 해서 얘로 이 미분 값으로 대체해서 사용을 하겠다라는 그런 트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정확하지 않죠. 정확하지 않죠. 평균하고 굉장히 다른 값일 수도 있지만 뭐 우리가 한 번 시행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시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시행하는 거다 보니까 물론 밖에서 에피소드를 여러 번 시행하는 것이라서 이 타오는 한 번만 시행하기 때문에 요거 자체는 굉장히 들쭉날쭉한 실제 요 값이랑 좀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고 적게 날 수도 있고 많이 날 수도 있고 뭐 그런 약간 그런 뭔가 분산이 굉장히 큰 그런 값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밖에서 에피소드 자체는 또 우리가 많이 시행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부분에서 좀 보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폴리시 그레디언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업데이트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떤 제한된 시간 안에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주 정확한 이 평균값 대신에 이 한 번만 사용하는 한 번의 트래젝토리에 대한 이 값을 미분으로 사용을 해 보겠다라는 것이 reinforce의 가장 핵심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오브젝티브 펑션이랑 그리고 팔로시 그레디언트, 그죠? 미분값, 그리고 또 미분값을 어떻게 사용을 할 건지까지 모두 봤어요. 이제 모두 준비가 되어서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reinforce라는 이 알고리즘을 한번 얘기해 볼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5의 reinforce 알고리즘에 관련된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뭐 목적 함수도 이제 알아냈고, 그리고 목적 함수를 뉴럴 네트워크의 파라미터에 대해서 미분을 취해가지고 그 미분 값도 우리가 얻어냈고요. 미분 표현 방법도 얻어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뭘 얻어내냐면 뭐 그 어떻게 업데이트를 하는지 reinforce 알고리즘에서는 그 사실 그 미분식이 사실은 expectation 기대값이어가지고 몬테칼로 방식으로 여러 번의 시행, 여러 번의 트래젝토리를 통해서 얻어낸 그 expectation 안에 있는 그 수치를 다 더해가지고 평균을 낸 그 시행 횟수에 대해서 나눈 거죠. 그 평균값을 이용해서 미분값을 얻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 횟수의 트라이에 한 횟수의 시행에 대해서 얻어낸 값에 대해서만 미분값으로 사용을 한다라는 그런 약간 편법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런 방식을 통해서 reinforce에서는 업데이트를 한다라는 그 방식 을 다 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가지를 다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제 reinforce의 알고리즘의 전반적인 모양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reinforce 알고리즘의 전반적인 수도 코드를 우리가 지난번에 예전에 한번 챕터 1에서 본 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요 밖에 포문에서 우리가 에피소드에 대해서 이렇게 포문을 돌리게 됩니다. 그 반복문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제 강화를 시키는 거죠. 여러분들의 reinforce 알고리즘 모델을. 그래서 그리고 안에서는 각 에피소드마다 타임 스텝 0부터 타임 스텝 대문자 t 종결 스테이트죠. 종결 스테이트까지 돌면서 뭘 구할 거냐면 리턴을 구할 겁니다. 그렇죠? 리턴 구하게 돼요. 다른 색으로 써볼까요? 리턴을 이렇게 구하게 되고요. 이 리턴하고 우리가 또 뭐가 필요해요? 리턴하고 요거 그죠? 로그 확률 probability, 로그 확률 분포, 그죠? 로그 확률 분포가 필요하기 때문에 얘랑 서로 곱해주죠. 곱해주고 얘를 어떻게 해요? 얘를 누적하죠. 누적한 값이 결국에 최종적으로 얘가 되는 거죠. 왜냐? 우리 전에 여기서 봤다시피 우리는 결국에 얘를 계산해야 되는 거잖아요. 맨 마지막에 얘, 그죠? 얘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위해서 우리가 누적해서 각 타임 슬롯 t마다 저 rt 곱하기 로그 확률 분포의 미분값, 그죠? 미분값을 저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누적값을 구했어요. 누적값을 구하게 되면은 그래서 여기 잠깐 여기서 말씀드리니까 얘를 어떻게 그럼 얘는 이 미분값을 단순히
단순히 얘가 아니고 지금 보면은 얘에 대한 미분값이잖아요. 그럼 미분값은 또 어떻게 구해? 다행히도 얘는 백프로퍼게이션이 해줍니다. 백프로퍼게이션이 담당해 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 미분값을 구해낼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죠? 왜냐면 얘는 이제 파이에 대한 함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를 제가 또 드릴 테니까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그래서 누적값을 구해가지고 누적값을 다 구하게 되면은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뭘 한다? 이 파라미터를 새로 업데이트를 한다 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에피소드가 끝나면 이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트래젝토리를 발생시키죠. 그죠? 새로운 파라미터를 이렇게 새로운 트래젝토리를 발생시키죠. 왜냐면 얘는 on 팔러스니까. 그죠? 파라미터는 현재의 정책에 의해서 나온 액션들로만 스테이트 액션 이 리워드 페어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매 에피소드마다 파라미터 뉴럴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그런 온팔러시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에피소드를 매번 실행할 때마다 새로운 트래젝토리를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된다. 매번 이렇게 발생을 시켜야 된다. 그냥 매번 계속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냥 기존에 움직였을 때 얻었던 SAR 요 페어들을 재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 오프팔러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면 될 것 같다는 거. 그래서 알고리즘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흘러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뭐 사실은 이 익스펙테이션을 구하기 위해서 사실은 모든 걸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모든 트래젝토리에 대해서 이걸 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 미분값을 가늠을 한다, 추정을 한다. 뭘로? 한 회차에 싱글 트래젝토리에 대해서 싱글 트래젝토리에 대해서 얻어낸 요 누적된 값을 요 미분값으로 실제로는 더 많은 트래젝토리에 대해서 얻은 값들을 다 합쳐가지고 평균을 해야 되는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한 번의 트래젝토리만 우리가 모험을 하고 얻어낸 것을 이 미분값으로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추정치 같은 경우는 이 통계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비편향 추정치예요. 비편향 추정치는 뭐냐면 얘는 평균적으로 보면은 실제 통계치랑 같다라는 거예요. 실제 통계 파라미터랑 같다는 겁니다. 얘가 이제 통계치고 얘가 estimate. 그러니까 이 통계치를 어떻게 보면 이걸 추정하는 거 추정. 얘가 추정이고 얘가 실제 값이고 얘는 그냥 단순 투정. 그러니까 요 한 회차에 요 누적 리턴 곱하기 로그 확률 분포 미분값을 가지고 우리가 뭘 추정하는 거예요? 이 실제 저 미분값을 추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얘를 평균적으로 보면 이렇게 평균을 취했을 때 그 평균의 결과가 실제 파라미터와 같은 경우에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얘를 비편향 추정치라고 해요. 비편향 추정치라고 해요. 비편향. 왜 비편향 추정치냐? 뭐 얘가 얘를 평균적으로 봤을 때 얘에서 간혹가다 어떤 추정치든 얘에서 뭔가 추가로 약간 오프셋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약간 쉬프트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약간 분산 공식이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아무튼 얘는 다행히도 뭐 다행일지도 모르겠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얘는 실제의 실제 파라미터라고 볼 수 있는 저 실제 미분값과 같은 꼴이기 때문에 사실 익스펙테이션 취하면 요거 자체가 사실 얘의 정의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나오는 우리가 정의이기 때문에 얘는 비편향 통계치라고 볼 수가 있다. 평균 추정치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건 좋다. 비편향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보면은 실제 미분값하고 거의 같을 거다라는 거기 때문에 비록 한 업데이트마다 여러 번의 트래젝토리를 하지 않지만 적어도 여러 번의 각 에피소드마다 그리고 여러 에피소드를 우리가 하기 때문에 여러 에피소드 동안 어떻게 보면 약간 큰 그림 관점에서 보면은 얘가 실제 이 미분값으로 이용하는 거랑 비슷한 성능을 내지 않을까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와
함께 당연히 단점이 있겠죠. 단점은 하이 베리언스, 굉장히 분산이 크다는 거예요. 분산이. 왜냐면은 타오 1에 대해서 막 성능이 이래. 타오 2에 대해서 성능이 막 이렇고, 타오 3에 대해서는 성능이 막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렇죠? 또 타오 4에 대해서는 성능이 막 이렇게 좋았다가 이렇게 되고. 그래서 얘네들의 평균을 낸 게 어쩌면은 이런 수치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이런 수치. 지금 얘를 에피소드라고 하고, 에피소드가 지나갈 때마다 얘를 리턴이라는 어떤 그 성능이라고 보게 되면은 각 타워마다 추세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얘를 평균을 내보면 이렇게 저렇게 파란색으로 나타낸 것처럼 저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뭔가 분산이 굉장히 클 수 있다는 거죠. 분산이 이렇게 분산, 그죠? 분산이 이렇게 널찍널찍 할 수 있는 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뭔가 한 회차만으로는 평균적인 성능을 가늠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여러 번의 사실은 시행을 통해서 성능을 비교를 해봐야 되는 그런 점이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분산이 크다. 평균적인 성능보다, 그러니까 평균적인 성능이 저런 하얀색 성능이 나와야 되는 건데, 저 성능 대비 굉장히 안 좋을 수도 있고 언제는 굉장히 좋을 수도 있고, 그래서 편차가 굉장히 크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다. 그래서 그죠? 편차가 크다. 성능에 있어서 편차가 꽤 큰 편이다라는 단점을 고려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reinforce에서 이 추가적인 요 베이스 펑션을 우리가 추가를 해줄 수 있어요. 베이스 라인이라고 되어 있는 요 B 펑션이 되겠는데요.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알고리즘 조금 더 빠르게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요 R에 대해서, 그죠? R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B가 0이라고 칠게요. 그냥 R만 있는 거죠. R 여기 R이 RT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RT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얻는 R들이, 그 리워드들이 음수가 아니고 다 양수라고 쳐보자고요. 그죠? 양수라고 쳐보자고요. 그러면은 어쨌든 다 양수기 때문에 얘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양수기 때문에 다 어떻게 보면 미분 방향이 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거예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건 뭐냐? 여기가 일단 뭐예요? 여기가 일단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가 음수라 그랬잖아요. 음수, 그죠? 음수예요. 그리고 여기를 만약에 모든 경우에 대해서, 모든 액션에 대해서, 모든 상황에 대해서 모두 순시적으로 얻는 그 리턴이, 각 타임 스텝 t에서의 리턴이 다 양수다 하면은 요 전체적인 값들이 모든 t에 대해서 다 같은 음수가 될 거 아니에요. 같은 음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얘가 모든 액션, 이 정책이 약간 모두 같은 방향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물론 그 와중에도 왜냐면 얘가 이 값이 결국에는 미분이고, 얘가 얼마나 각 파라미터가 기여를 하는지를 말해 줄 테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얘를 맥시마이즈 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이 전체적인 이 값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A1과 A3가 만약에 좋은 액션이에요. 그러니까 A1과 A3가 뭔가 리턴이 큰 액션들이에요. 이렇게 리턴이 큰 액션. 그러면 A1과 A3이라는 이 액션들을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더 많이 이런 액션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저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책이라는 저 확률 함수를 이런 식으로 밀어줘야 되잖아요. 함수 그 확률들을 잘 조절을 해가지고 그 많은 파라미터를 잘 조절을 한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A1하고 A3을 최대한 많이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모두 같은 양수의 리워드를 가지고 있으면, 그 리턴을 가지고 있다면은 A1하고 A3가 비교적 약간 서포트가 되긴 하지만, 약간 응원을 받고 있지만, A2랑 A4도 약간 같은 부호의 리턴을 갖기 때문에 얘네도 약간 비슷한 방향으로
약간 어느 정도 그래도 지원을 받는 거, 어떤 응원을 받는다는 거죠. 정책이 업데이트가 될 때 A1하고 A3를 위주로 얘가 응원을 해주긴 하는데 A2랑 A4도 양수의 리워드를 받기, 양수의 리턴을 받기 때문에 얘도 막 엄청 해가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해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A2랑 A4도 같이 어느 정도 약간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얘가 트레이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반에서 A1이라는 A1, A2, A3, A4라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다 학생들이 일단 다 공부를 열심히 하긴 해. 근데 그 중에서 A1과 A3이라는 학생들이 유독 잘해요. 그러면 A1과 A3을 주로 밀어주고 A2하고 A4도 밀어주긴 하는 거죠. 어느 정도. 왜냐면 얘네들이 학교의 평균 점수를 약간 완전히 깎아먹는 애들은 아니니까 어느 정도 열심히는 하지만 완전히 특출나게 잘하진 않는 친구들 A2하고 A4. 그래서 약간 평범한 애들 A1하고 A3은 약간 특출나게 그렇게 성능, 그러니까 뭔가 성과가 좋은 친구들. 그래서 성과가 좋은 친구를 좀 더 많이 밀어주고 성과가 약간 좋지 않은 A2하고 A4 자취 않다기보다는 평균 정도 하는 애들은 약간 그냥 기본값으로 밀어주고 약간 그런 상황을 고려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베이스 라인을 이렇게 추가를 했어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 베이스 라인, 이 R 빼기 베이스 라인이 간혹 가다가 엄청나게 높을 때는 여전히 양수겠지만 리턴이 약간 애매한 수치다. 그러면 이제 베이스 라인이라는 저 베이스 펑션의 수치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얘가 이제는 음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리턴이 완전히 높으면은 높은 리턴은 이렇게 되겠고 낮은 리턴은 베이스를 빼줌으로써 음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저 R 빼기 B라는 게, R 빼기 B라는 게 그렇게 되면은 애초에 성능이 좋았던 A1과 A3이라는 친구는 여전히 요 방향으로 응원하는 방향으로 되겠죠. 그죠? 왜냐면 R 빼기 B가 여전히 양수니까. 반면에 이제 R 빼기 B가 추가됨으로써 R 빼기 B가 낮아질 수가 있죠. 언제? 약간 그러니까 리턴이 애매한 A2와 A4라는 애들은, 그죠? 이럴 경우에는 얘네는 음수가 되죠. 음수,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어때요? 얘가 음수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 부분도 덩달아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엄청나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해줘야지만 이 전반적인 애들이 맥시마이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비슷한 내용을 저희가 한번 얘기를 나눠봤었죠. 그래서 저 R 빼기 B가 마이너스 되는 애들은 이 로그 부분을 우리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해줘야지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마이너스 서로 상쇄되고 엄청나게 큰 무한대가 여기서 엄청나게 큰 수가 여기서 포함이 되어가지고 누적이 되어가지고 전반적인 목적 함수를 증가시킬 수가 있는 건데요. 이 마이너스가 무한대가 된다는 말은 우리가 그때도 얘기 나눴듯이 결국에는 요 파이 부분을 0으로 만든다는 거죠. 0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죠? 0으로 만든다는 결국에 뭐예요? 저 액션 AT를 취하지 않는다. 그죠? 얘를 취하지 않는다는 의미. 그러니까 A2와 A4가 행동을 취하지 않도록 이렇게 어떤 에이전트가 A2랑 A4라는 행동을 취하지 않도록 러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 베이스라인을 추가함으로 인해서. 그렇죠? 그래서 좀 더 빨리 쓸데없는 행동들, 약간 성과가 없는 행동들을 더 빠른 시간 안에 제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거를 하고 선택과 집중을 더 빨리 할 수 있는 거죠. 얘와 얘를 중점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에이전트의 팔로시를 좀 더 빠르게 약간 좋은 애들만 솎아내는 것을 가능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베이스 라인을 추가함으로써. 그래서 이게 베이스 라인을 추가한 그런 트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이스라인을 그러면 어떻게 쓰느냐, 그래서 어떻게 쓰느냐에 대해서는 약간 디자인적인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챕터 6에서 액터 크리틱이라는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밸류 펑션을 사용을 하고요. 또는 이 평균값 실제로 구한 리턴의 그 평균값을 베이스라인으로 두기도 합니다. 그죠? 베이스라인으로 사용하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점도 한번 보면 될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베이스 만약에 이 평균 리턴을 베이스로 두게 되면은 말 그대로 리턴의 평균이잖아요. 그래서 리턴의 평균이 이렇게 돼 있다면은 이게 리턴들이라고 하면은 리턴이 요거일 수도 요거일 수도 요거일 수도 요거일 수도 요거일 수도 그러니까 요거의 말 그대로 평균이기 때문에 한 100 정도 한 50% 정도는 얘보다 좋겠죠. 그죠? 이 리턴보다 높겠죠. 그리고 나머지 50%는 얘보다 낮겠죠. 리턴들이. 그렇죠? 그러면 얘는 이러한 리턴들은 빨리 제거. 이러한 리턴들을 발생시키는 AT들을 빨리 제거한다 하는 거고, 그리고 양수의 리턴들을 발생시키는 요 액션들은 계속해서 응원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더 많이 이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응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50대 50으로 이렇게 빨리 반절의 나쁜 행동들을 제거를 하고 다른 반절의 좋은 행동들만 남겨가지고 계속해서 좋게 행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스라인을 넣느냐 넣지 않느냐에 따라서도 성능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비교하는 것도 좋은 그런 연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나중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reinforce라는 알고리즘의 전반적인 수도 코드랑 그리고 또 뭘 봤지? 수도 코드를 받고 이렇게 안 넘어가. 그 받고 그 다음에 비편향 통계치 추정치 통계 추정치를 통해서 실제 저 미분값이랑 평균적인 관점에서는 같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대신에 편차가 되게 크다. 트래젝토리마다 발생되는 저 밑에서 그려놓은 그 성능의 변화가 굉장히 클 수가 있다.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매번 내가 이 실험을 시행할 때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실험 결과를 한번 눈으로 직접 확인할 거니까 나중에 한번 같이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베이스라인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좀 더 나쁜 행동들, 그러니까 리턴을 많이 얻지 못하는 그런 행동들을 좀 더 빨리 솎아낼 수가 있다. 솎아내는데 좀 더 약간 스피드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베이스라인 트릭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베이스라인은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뭐 평균 리턴 값이나 아니면은 밸류 펑션 같은 것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요 2.5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reinforce의 이론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다 커버를 했고요. 이제 이 reinforce를 실제로 구현하는 부분을 2.6절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